안녕하십니까. 하이클래스 공무원학원 국어 문정호입니다. 5회 모의고사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이번 모의고사의 특징 이야기한다면은 이번에는 보기, 지문을 좀 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독해 능력이 필요하고 좀 읽기 능력이 필요한 것에 중점을 좀 두었어요. 최근에 우리 공무원 국어 시험도 보기, 지문이 좀 많아지는 추세가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부터 시험 문제가 공개되었죠. 그리고 2025년까지 이제 지금 시험을 보았는데 기출이 있는데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을 변형한 문제가 많아요. 난이도 수준은 그러니까 수준, 난이도 어렵고 쉽고의 정도는 제가 이제 조금씩 조절을 했지만 문제의 유형,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방식들은 공개된 시험 문제들을 변형해서 만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좀 성적이 좀 좋으실 터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낯선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어차피 기출은 필요한 것이니까 꼭 공부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비문학과 관련된 지문들이 많이 읽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말씀은 해설지를 읽으면서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각각의 그 근거들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공부 방법이니 선생님 설명에 필요한 것만 딱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해설지를 직접 읽으면서 본인이 정답과 오답풀이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본인의 독해 능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1번 2021년 문제 공개됐던 것들을 말 좀 바꿔가지고 출제했죠. 그때는 이제 단순 그냥 글 필자, 글 독자였지만은 지금 이 문제는 이렇지만은 필자, 글, 독자의 관계였지만은 2021년 공개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글쓰기, 작문에 관련된 그런 이론적인 요소를 교과서를 통해서 냈었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그때도 1번이었어요. 다음 중 필자, 글, 독자의 의사소통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좋은 글을 읽기 위한 점검 사항으로서 자, 필자와 글 그리고 독자가 서로 셋이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고 자기 의사를 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상 또는 비판의 영역을 나누는 것이죠. 의사소통 과정을 고려할 때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과정으로서 점검으로서 무엇이 필요한가? 당연히 1번 독자의 지식 수준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독자의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쉽고 그 다음에 알아듣기 쉽고 편리한 글들을 써줘야 되겠죠. 글이 쓰인 사회적 배경과 맥락에 당연히 부합해야 되겠죠. 전혀 관련이 없는 시의성하고 상관없이 그냥 전혀 현사회하고 관련 없는 글은 어울리지 않겠죠. 필자가 평소에 즐겨 사용하는 개성적인 문체가 들어가면은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글이 될 수 있지만 의사소통 과정을 고려할 때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것으로서는 나머지 세 개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부족하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 제시된 정보들이 글의 주제를 당연히 필요하죠. 글의 내용은 모두 주제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으로서 하여튼 그때 2021년에 출제됐던 문제들은 너무 단답형 문제로서 간단하게 냈지만 저는 요즘 시험 문제 추세에 맞게 좀 말도 좀 길게 뽑아보고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 2번 띄어쓰기 문제죠. 100%한 문제예요. 띄어쓰기 문제는 100%한 문제입니다. 군무원 국어시험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띄어쓰기 공부 안 하시는 분은 없어요. 자, 이 그릇은 제1차. 제는 접두사기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제1차. 그치? 차는 여기서 이제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순서나 숫자와 붙을 때는 붙였을 수 있죠. 그러니까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였을 수 있습니다. 세계대전 때의 유물이다. 그렇지. 사과, 배, 감 등은 의존명사기 때문에 띄어쓰는 거예요. 등등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집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뿐만 이렇게 모두 조사기 때문에 에서뿐만 모두 조사기 때문에 모두 붙여가야 되는 거죠. 아니라 에서도도 모두 조사기 때문에 붙여가는 거죠. 조심해야 한다 하면 됐죠. 하지만 4번 학교 갈 나이가 다 띄고 된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붙여가야 되는 거예요. 본용언 보조용언의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붙여가야 되는 거 아니라 띄어가야 되는 겁니다. 띄었어야 하는 겁니다. 본용언 보조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본용언 보조용언의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붙였을 수 있는 규정도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띄었어야 하는 것이죠. 해설지에 제가 넣어놨지만 다되다가 이제 붙였을 수 있는 하나의 단어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뭔가 일이 잘못되고
그르친 경우, 그런 경우에 다되다는 붙여 쓰는 한 단어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사전에서 다되다를 검색하면 좋아요. 다되다를 붙여 쓰는 경우에는 이 녀석 매일 사고만 치고 뭐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더니만 결국 다 되어버렸군, 다 됐군, 그치? 삶이 다 됐군 이럴 때 망쳐버렸군. 이런 경우 제가 사전에다가 넣어놓은 것으로서는 뭐 있어요? 잘못된 집안을 일컬어서 다 된 집안 이렇게 나이가 다 된 사람 이런 사람 할 때는 뭐 있어요? 나이가 다 된 거 아니라 잘못된 집안에서 태어나 다 된 집안 뭐 이런 식으로 나쁘다, 그르치다 그런 뜻으로서의 다 되다는 붙여 쓸 수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거하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띄어 써야만 한다. 자, 3번. 대표적인 비문학 문제예요. 요 정도 또는 요거보다 한 3분의 1 정도 글의 길이가 좀 더 긴 경우 한 2배 정도까지도 군무원은 출제가 되고 보통은 요 정도 길이. 그래서 보면은 한 500자에서 많으면 700자 정도의 글의 비문학이 한 6개에서 7개 정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죠.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번에 2025년에 구급처럼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거지. 제가 해설지에다가 모든 선택지에 대한 정답과 오답풀이를 다 해놓았으니 꼭 그거를 읽으면서 오답풀이를 해나가는 과정의 공부가 여러분들 독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제가 이번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오답풀이도 같이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설지 보면서 해보셔라. 현대의 회사들은 기술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서 생산품은 대개의 경우 품질의 차원에서는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하면은 뭐예요? 1번 평준화되어 가고 있다. 여기서 나왔죠. 이렇게 오답풀이를 해설지 보면서 물론 본인이 직접 해본 다음에 해설지를 보면서 다시 오답풀이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이제 소비자들은 품질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아이고 이런 건 없어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볼게요. 시계를 예로 들면 대부분 정확하기 때문에 시계의 정확성은 소비자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디자인의 아름다움이나 상표에 대한 이미지, 매장 분위기 등 감각적인 요소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한다는 뭐예요? 3번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또 매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부 장식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봤으면은 선택지에 대한 근거는 모두 나왔고 2번 정답은 좀 더 읽은 다음에 딱 찾을 수 있겠지만 한 절반 정도까지만 읽어도 정답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2024년 5년에 한 두어 문제씩은 꼬박꼬박 출제되었던 그런 비문학의 길이 수준 정도를 정확히 고려했어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답풀이를 꼭 해보셔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소재, 제재, 내용, 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글을 쓰려고 할 때 제목, 뭐 장문 문제라고 보시면 맞지만 비문학 문제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개인의 삶은 외부의 환경과 관련이 있다. 개인이 외부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갈등을 겪는 일도 비일비재 흔하다. 무력한 개인은 외부 환경과 부딪힐 경우 대부분 자기 안에 숨어버린다. 이렇게 말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개인과 외부 환경과의 관련성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관련을 맺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 다음에 거기서의 인간의 대응 방식 숨기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집단 행동을 하는 집단만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뭐야? 부정적인 그런 방편,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요. 작은 새가 자신을 공격하는 까마귀나 매에게 무리를 지어 맞대응하는 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니까 뭐야? 개인 대 개인으로서 맞대응보다는 뭐야? 집단으로서의 맞대응이 또 하나 개인과 환경과의 관련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응 양상. 개인이 외부 환경과 부딪힐 때의 반응 양상보다도 가장 바람직한 반응 양상이 무엇인지를 이 글은 이제 소재들이 시사하고 있죠. 이 녀석들을 모두 묶어가지고 뭐 2개 내지 뭐 한 600자, 700자의 글을 쓴다면은 이런 식의 주제로 글을 작성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한자 문제예요. 현재 지금 군무원 국어시험에서는 한자 문제는 한 문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필수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맞아요. 지난번에 2025년 같은 경우는 9급은 출제 안 했고 7급하고 그다음에 지역인재 문제에서는 출제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9급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한 번 문제가 빠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문 문제는 한자 문제는 하나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좋고 최근에 한자 성어 문제에서도 도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뭐 있어요? 고전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한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에 대해서 도금을 안 주거나 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한자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으니 여러분들은 좀 한자 공부를 꾸준히 하셔라. 이렇게 한자 찾기,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을 물어보면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금 문제로 나아간다면 좀 더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한자 공부를 안 하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자 공부는 하는 것이 좋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 본 강의에서 많이 진행이 된 얘기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할게요. 혁파. 여기서 해설지를 보시면 됩니다. 모두 옳은 것은 나의 혁파. 이 혁자가 뭐야? 우리가 보통 벨트, 혁대한다고 하죠. 혁대. 가죽혁. 그 다음에 이거 파가 뭐예요? 뭐 마치다, 끝마치다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나의 혁파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렴, 숫자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 숫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거둘수. 중복 표현이에요. 거둘수, 거둘렴 해가지고 수렴이란 말은 어때요? 중복 표현입니다. 한자에서는 이렇게 중복되는 말을 두 개를 같이 써가지고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죠. 수렴, 거둔다. 그렇지. 나머지는 해설지를 보시면서 오답을 하시면 좋습니다. 6번 어법 문제죠. 어법 문제. 말로 써드리면은 어쨌든 얼마 전에 실시되었던 국가직 문제, 국가직 지방직 문제는 시험 문제가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출제한다는 거. 반드시 1번 문제가 공공언어 바로 쓰기죠. 특히나 공공언어 바로 쓰기가 어법 문제하고 깊은 관련이 맺고 있고 그 다음에 2025년 우리 군무원 시험도 이 공공언어 바로 쓰기에 관련된 어법 문제를 한 문제씩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어법 문제가 공공언어 바로 쓰기 문제로서 하나, 2025년 기준이에요. 그리고 원래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어법 문제를 하나 내지 두 개씩 꾸준히 출제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7급 같은 경우는 2개 냈어요. 중의성 문제랑 그 다음에 이렇게 고쳐쓰기 문제 하나. 어법상 잘못된 문장 고르기 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법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 군무원 시험에 최근에 출제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어법 잘하려면 뭐 해야 되죠? 기본 이론문법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봅시다. 너는 결코 그런 행동을 해도 돼? 안 돼. 이렇게 결코라는 부사어는 어떻게 된 거야? 결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결코 그러면 안 돼라고 해서 부정어와 호응하는 말이에요. 부정어와 호응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행동을 결코 해도 돼가 아니라 너는 고친다고 해도 잘못 고쳤죠. 너는 그런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돼. 부정어와 호응하는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긍정어와 호응하는 말을 고친다면은 너는 반드시 그런 행동을 해도 돼. 해야 돼. 넌 꼭 그런 행동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부정어랑 호응하는 말이 아닌 다른 말로 고쳐주면 되죠. 니은 중요해요. 니은. 수식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해가지고 중의성이 생겼죠. 정말 아름다운 그녀의 어머니를 뵙고 나니 여기서 아름다운 게 그녀인지 그녀의 어머니인지 모두 다인지 수식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서 중의성이 생겨버렸죠. 중의성이라고 하면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거잖아요. 그녀의 정말 아름다운 어머니를 뵙고 나니 아름다운 어머니를 뵙고 나니 했으니 여기서는 아름답다가 그녀를 수식하지는 않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잘 되었죠. 올바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학을 뿌리 뽑아 건절한다. 중복 표현이죠. 뿌리 뽑아 건절하다. 중복 표현이죠. 근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잘못 고쳤죠. 사회학을 뿌리 뽑아 또는 근절해야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니은밖에 없어요. 제대로 고친 것은. 7번 송순, 면왕정 송순의 가사문학으로서 면왕정가 공부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송순의 시조문학입니다. 자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이야기. 10년을 경영, 노력해서 초려 3간 방 3칸짜리 집을 지었어요. 근데 방 한 칸은 내가 쓰고 또 방 한 칸은 청풍, 맑은 바람에게 한 칸 주고 의인화했죠.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소망과 그런 뜻을 갖다가 의인화했어요. 강사는 줄 방이 없으니 내가 한 칸 쓰고 이거 하나 빠졌네. 달 한 칸 주고 청풍에게 한 칸 주었어요. 이들에게 방을 줬는데 방 3칸짜리니까 내가 한 칸 쓰고 달 한 칸 쓰고 청풍 한 칸 쓰니까 다 썼잖아.
강산에게도 방을 주고 싶은데 드릴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항상 언제나 자연과 더불어 있고 싶은 그런 강호 한정. 강호, 자연과 함께 한가롭게 지내다의 뜻을 담은 그런 시조입니다. 자연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의인화의 태도가 드러났고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났고 강산을 둘러두고 보는 병풍에 비유한 표현이 참 참신하고요. 중장은 근경, 그치? 중장, 초장, 중장, 중근하고 종장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중장은 자연과 달, 청풍들을 갖다가 가까이 살고 싶다는 근경이고요. 강산은 멀리 둘러두고 보겠다고 하는 원경, 먼경치로 처리해서 표현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다 맞는데 3번이 틀렸죠. 벼슬에서 물러난다는 표현이 여기는 없어요. 벼슬에서 물러난다는 표현이 시조에는 없고요. 뭐 두 번, 세 번, 세 번, 네 번 양보해가지고 그래 벼슬에서 물러났으니 자연에 맞겠지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연에 묻혀 살게 된 화자의 자조적 태도는 틀렸죠. 제가 해설지에다가 넣어놨는데 자조적 태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웃는 에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웃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담하는 태도인데 여기서는 자조적 태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족적 태도, 자족, 스스로를 만족하는 태도가 더 맞겠죠. 시조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자, 8번. 다음 글에서 언급한 드라마 속 간접 광고의 문제점. 문제만 보더라도 이 지문은 간접 광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간접 광고. 간접 광고는 광고와 프로그램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부정적인 태도죠. 광고인지 드라마인지 모를 지경이다. 너무 광고가 많아서 드라마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간접 광고로 제작비를 좀 더 모으면 더 경쟁력 있는 드라마,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제작비가 많다고 해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 글은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또는 방송에 등장하는 간접 광고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전개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부여한다는 말은 틀렸어요. 이 글하고 안 맞아요. 오히려 떨어뜨리죠.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이 여러 측면이지만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측면에서 드라마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측면에서는 맞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스토리 전개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부여한다는 말을 틀렸어요. 당연히 품질이 떨어지고요. 시청자의 몰입이 방해되고요. 이렇게 스토리 전개를 왜곡하니까 몰입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완성도와 품질도 떨어지겠죠. 드라마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제품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도 언급이 됐으니까는 1번 정도가 좋습니다. 꼭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해준 것처럼 어디에 1번에 대한 정답이 있고 2, 3, 4의 오답은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꼭 찾아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2022년) 시험이었죠. 그때는 춘향전이었어요. 빈칸 하나 들어갔고 거기에 들어갈 만한 뭐 있어요? 속담 찾기가 출제가 되었죠. 저는 흥부전, 흥부전으로 빈칸 2개 넣어봤습니다. 속담을 다 공부하셨어야 되겠고 그리고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섣불리 골랐다가는 정답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용은 어디 볼까요? 원래 판소리로서 보가가 먼저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흥부전, 심청전, 춘향전, 토끼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판소리가 먼저예요. 그리고 이 판소리였던 것이 나중에 고전소설로 흥부전이 된 거죠. 이게 흥보가 맞냐 흥부가 맞냐 제가 그랬죠. 오하고 우모음이 옛날 사람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흥보가 매품 팔러 갔다가 흥부가 매품팔이 장면이잖아. 매품팔이 보면은 흥부네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들 굶고 있고 애들이 거의 유리걸식하고 있으니까는 드디어 이제 흥부가 찾았던 직업 중에 하나가 대신 곤장 맞아주는 거. 무능력한 남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허탕을 치고 돌아오니 아이고 또 그나마 매품도 못 팔았어. 배고파 오는 자식들과 헐벗은 아내의 모습에 간장이라 녹는다. 흥부 아내가 목 놓아 울며 말하기를 아이고 여보 우리 서른 우리 남편님아 주인님아 우리 팔자 어찌 이리 기구하여 남들은 다 사는데 세상에 우리만 이리 굶주린단 말이요. 엎친 데 덮친겨? 괜찮다. 꼬리가 기면 밟힌다? 뭘 밟혀요. 가지 많은 마음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저 많은 자식들을 얘 괜찮다.
자식들이 많으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좀 딱 맞진 않잖아요. 보통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것은 자식들이 많은데 그 녀석들이 자꾸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뭐야? 자식들을 건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틀린 건 아닌데 세모 정도만 쳐볼게요. 밑 빠진 독에 묻는 빌불 여기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아무리 투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으로서 여기 가난해가지고 뭐 부을 것도 없죠. 틀렸어요. 처많은 자식들을 어찌다 살린단 말이요. 흥보야 내가 손을 잡고 위로하며 내다보기를 임자 너무 서러워 마오. 사람의 궁다른 가난함은 하늘에 달 이러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난해서 벗어나야지. 사람의 궁다른 하늘에 달린 격이니 산 사람의 목숨에 거미줄 칠 리야 있겠어? 괜찮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 괜찮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는 경우 괜찮다. 여기는 틀렸고 가장 알맞은 것은 1번이 맞겠죠. 1번이 없다면 그나마 좀 3번 정도를 골라볼까라고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1번이 있는 이상 절대로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야 되겠죠. 자, 어느덧 10번입니다. 경률 한번 냈어요. 대화의 원리 중에서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공손성의 원리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있어요? 협력의 원리,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공손성의 원리는 다시 5가지로 나누었죠. 요령의 원리, 그 다음에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칭찬의 경률, 겸양의 경률, 그 다음에 동의의 경률.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 중에서 관용의 경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 문제는 좀 쉽게 냈습니다. 이게 대화의 원리에 관련된 문제로서 대화의 원리는 2020년 공개되기 전까지의 시험 문제에서는 아주 가끔 출제가 됐다가 공개된 시험 문제에서는 대놓고 한 번을 출제를 했어요. 이번에 2026년에 또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공부해야 될 거기 화법에서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죠. 공손성의 원리 중에 하나로 화자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줄이고 자신에게 부담을 늘려서 표현하는 방식이죠. 자, 어디 한번 봅시다. 2번이 답이니까 2번 볼게요. 이 대화에서 이 말에서 이 사람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말을 더 크게 해달라는 거야. 소리를 크게 내서 좀 큰 소리로 해주세요라는 것이 목적인데 야, 안 들려. 큰 소리로 말해. 이렇게 되면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부담을 늘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가 귀가 안 좋아서요. 그리고 이익을 줄이는 것으로서 죄송하지만 크게 말씀해 줄래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된 거야?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그 다음에 공손한 표현으로서 올바른 대화로 유도가 되겠죠. 그럼 상대방이 좀 더 크게 말해주겠지. 만약에 이거를 관용의 경륜을 지키지 않고 안 들려 크게 말해봐 이렇게 말한다든가 너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되니? 크게 말해줄래?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말하지 않겠죠. 자, 1번 다음 주에 체육대회 예선 경기가 있는 것 알지? 내가 응원을 준비해줘. 이거는 뭐 아무런 경률이 없어요. 그냥 상대방에게 부탁, 청유하는 것이지 뭐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말하기 위한 아무런 경률이 없어요. 기분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분 좋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공손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공손하지 않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보를 전달했죠. 그 다음에 자기의 목적을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경률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내가 노트를 빌려줬더니 이번엔 네가 노트 좀 빌려줘야 하지 않겠니? 관용의 경륜을 지키지 않았죠. 조건이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말하는 데 있어서 뭐 저번에 내가 빌려줬으니 이번엔 네가 빌려줘. 이거는 서로 교환하자는 그런 뜻으로서 경륜하고 상관이 없죠. 연습할 때 내가 조언을 해서인지 너 혼자 준비했을 때보다 과자 발표 얘도 관용의 경륜을 안 지켰어요. 정답은 2번으로서 쉽게 낸 겁니다. 현대시 문제 하나 넣었죠? 김영랑 좋아해요. 우리 군무원 시험에 현대시인 중에서 김영랑 좋아해요.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에 현대시 출제한 현대시인으로서는 김영랑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김소월 시인 좋아하고요. 한용운 시인 좋아하고요. 윤동주 시인 매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참여시인으로서 김수영 시인 이런 사람들 좋아해요. 뭐 시험에 2026년 시험에 현대시가 출제될 거냐 아닐 것이냐 몰라요.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가 출제되어도 누구의 무슨 시를 출제할 것이냐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경향과 흐름으로 본다면은 교과서 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시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인들,
뭐 김소월, 한용운, 윤동주, 이육사 이런 사람들을 중점으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경향으로 본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김소월, 한용운, 그 다음에 뭐 있어? 김영랑, 뭐 정지용,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윤동주 이런 시인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보통 일제강점기 때 시인들이 많이 출제가 되지만 그 이후의 시인으로서는 이제 60년대 참여 시인으로서 김수용 시인도 예전에 출제를 많이 했으니 주목해 보셔라 하면 되겠지.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봄을 기다리는 이유는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거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리던 날 비로소 봄을 여인 서울봄에 잠길 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모란이 피는 건데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렸으니 서럽지. 그러니까 나는 뭐야? 봄이 아닌 시절은 슬픈 거예요. 5월 어느 하느 날 그 무덥던 날 이제 다 폈던 모란이 다 시들어버리고 천지의 보람은 다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도 다 무너졌어.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뭐? 모란. 그러니까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리는 그 봄의 시기를만을 나는 기다리고 봄이 끝나고 더워서 모란이 떨어진다면 난 그 시기가 싫은 거예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서 360날 한양 섭섭해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 찬란한 슬픔의 봄. 역설이죠. 여기서 지금 역설을 문제내진 않았지만 역설 표현으로서 많이 나오는 거죠. 모란을 기다리는 것, 모란이 핀다는 것은 찬란한 일이야. 하지만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그 슬픔과 인고의 시간은 슬픈 거죠. 그러니 모란이 피는 그 봄은 찬란한 슬픔의 봄이 될 수 있는 역설적 표현이 가능한 거죠. 순환적인 대칭 구조입니다. 피고 지고 그 다음에 봄이 올 때까지의 그런 슬픔과 기다림의 시간, 봄이 왔을 때 그런 찬란한 기쁨의 시간. 순환적인 대칭 구도죠. 날카로운 대립 구조는 아니에요. 상승의 점층 구도도 틀렸고요. 급작스러운 상황의 반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시의 구조, 표현적 구조를 물어본 문제죠. 글에 대한 분석입니다. 공개되기 전 문제 이런 문제 몇 번 나왔어요. 공개되기 전까지 시험 문제 몇 번, 복원해서 몇 번 나왔고요. 글을 좀 하나하나, 문장 하나의 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런 문장들의 역할, 기능들을 좀 알고서 글을 읽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지만 12번 문제는 저는 그냥 정답만 가서요. 비읍은 기억과 리을에 대한 종합적 해석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가 좀 아까운 게 꼭 여기다 쓸게요. 해설지를 꼭 읽으면서 각각의 기억부터 그 다음에 비읍까지의 그런 각 문장들의 역할을 제가 해설지에다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걸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서도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서도 독해력 향상. 그 다음에 해설지를 읽어가면서 해설지에 나와 있는 오답풀이를 하면서 또 독해력 향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얘는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시간 표현 공개된 시험 문제에 있는 것하고 말을 바꿨죠? 변형했어요. 물론 그 두 개의 문제를 비교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같은 시간 표현으로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밑줄 친 부분을 과거 시제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냈어요. 우리가 만난 곳은 모카밭이었지. 과거의 모카밭에서 만났죠. 과거 맞죠. 그때 먹은 마음 변치 말자. 맹세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먹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맹세했으니까 이거 과거 표현이죠. 그렇게 아름답던 마음은 어디로 간 것일까? 떠나버렸잖아? 과거죠. 하지만은 니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직 반려자 안 만났죠? 만나길 기대하는 것인가요?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가요? 얘는 미래 표현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문장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시간 표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14번 표준어 찾기. 어려운가요? 지금이 이제 4월의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시험은 7월 초순으로 이미 잡혔어요. 글쎄 지금 공고문 발표가 나가지고 TO 발표도 나왔어요. 이제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인데 지금도 표준어가 너무 어려워서 표준어 문제, 맞춤법 문제만 나오면 손이 달달 떨린다.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거예요. 어문 규정에 지금 보면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좀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귀찮다, 귀찮다. 하나는 뭐예요? 소리개가 아니라 솔개. 그 다음에 귀익에 부스럼 담았죠.
그다음에 맵자하다, 맵자다. 맵자하다, 맵자다. 맵자다가 아니라 맵자하다. 하다가 맞고. 그다음에 이죽거리다. 정확히 얻읍시다. 꼭 두각시. 그다음에 멸치가 아니라 멸치하면 맞죠. 3번은 다 맞아요. 글구가 아니라 글귀. 허들에 밀들이다, 가을가리 맞지. 4번은 두 개 틀렸어요. 망태 맞고요. 집북세기가 아니라 맞지. 집북대기. 대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달다, 애달프다, 애답다, 애달프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개다리 밥상이 아니라 개다리 소반. 이렇게 해야지 맞죠. 소반에 주목하셔야지. 자, 15번. 밑줄 친 한자 성어가 문맥과 부합하지 않은 것은 1번이 상마지교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낯선 한자 성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두문불출, 그치. 3번에 백중지세, 그 다음에 4번에 백년하청. 얘네들은 기출문제에다 출제가 됐던 거고, 진짜 백년하청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정말 많이 나왔던 그런 한자 성어죠. 일단 상마지교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나요? 상마, 뽕나무하고 삼나무가 지교, 친구로 지낸다. 그치? 도시의 삶은 상마지교라더니 즐겁기만 하네. 안 맞아요. 상마지교. 뽕나무하고 삼나무가 서로 즐겁게 지낸다. 뭐 친구라기보다는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뽕나무하고 삼나무이기 때문에 시골 전원에 지내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서 즐겁게 지내는 것을 상마지교라고 했기 때문에 도시의 삶하고 만연히 맞지 않습니다. 2번에 두문불출, 그 다음에 3번에 백중지세,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 서로 아주 세력이 좋고 서로 싸울만한 거죠. 백년하청,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치? 16번. 최근에 공개된 시험 문제에 있는 것들을 내용을 싹 바꿨어요. 문제 유형은 완전 똑같은데요. 보기의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가 되어버렸죠.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걸 변형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 만드느라고 시간도 좀 많이 갔어요. 자, 각각의 대 봅시다. 물건값으로 치르는 돈으로서의 대. 물건값으로서 치르는 돈으로서의 대. 전기대가 아니죠. 전기는 물건값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대 볼까요? 그 값이나 수를 넘어선 대강의 범위도 아니잖아요. 이번 달 우리 집 전기 요금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들어가서 전기대가 아니라 전기료가 맞죠. 그치? 선생님 전기세 아닌가요? 지금 세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 4개 중에 맞는 걸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요금으로서의 전기료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의 가격은 100만 원대를 훨씬 넘어선다. 100만 원대. 그 값이나 수를 넘어선 배강의 범위이기 때문에 요 범위, 요 대가 맞긴 맞는데 접사라 그랬죠. 그러니 여기를 띄지 말고 붙였어야죠. 100만 띄고 원대. 100만 띄고 원대. 그 다음에 3번. 최근 도서료가 많이 몰려 전자책을 구매하는 사람이 늘었다. 그치? 여기서는 도서료가 아니죠. 그렇죠? 도서료가 아니죠. 책을 많이 팔거나 사는 데 쓰이는 돈은 도서대. 도서대. 사전에도 도서료가 없고요. 도서대. 대. 물건값으로 치르는 돈. 도서대. 도서료가 아니라. 요금이나 재료가 아니라 책을 사기 위해, 책이라는 물건을 사기 위해 값으로 치르는 돈. 참고로 이 대를 사전에서 찾으면은 사기 위한 돈, 팔기 위한 돈 모두 대가 붙기 때문에 도서대, 책을 팔기 위한 돈, 도서대, 책을 사기 위한 돈, 도서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과 모임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의 회비를 맞죠? 어디? 여기 비용으로서의 그런 돈, 회비가 맞습니다. 회대, 회료 안 되죠. 그렇죠? 비가 맞죠.
정답은 4번으로서 기출문제를 완전히 그냥 변형한 문제로서 선생님 이런 것도 출시가 되나요? 출제가 되나요? 그럼요. 접사의 의미를 파악하고 접사의 기능과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적용하는 것들을 풀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7번 정석과 그 다음에 문충의 오관산 다 우리 군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던 작품들이에요. 좀 낯설죠. 제가 보통 고려소교 그러면은 그거 공부하라고 해요. 거기 그 고려소교 그러면 이제 고려시대 때의 노래잖아요. 그거를 조선시대 때 한글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가시리, 그 다음에 청산별곡, 동동 이렇게 3부작을 공부하셔라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이제 정석가 당연히 고려소교 중에 하나로서 그 3개만을 공부한 사람들은 좀 이제 낯설게 하겠지만은 고려수 중에 하나입니다. 삭삭기 세모래 별에 나는 해석하는 하지 않는 감탄사죠.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가 있는 벼랑에 바짝 구운 밤 5대를 심었다. 죽은 밤이잖아. 그것도 벼랑에. 그 밤이 우미도 싹이 돋고 쌍라면은 우미도 돋아서 쌍라면은 유독하신 님과 이별하겠다?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님과 이별하겠다는 것이니 결국 님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죠. 나볼까요? 문충의 오관산. 나무 토막으로 얘도 출제가 됐어요. 우리 시험에 예전에 출제 한번 됐어요. 나무 토막으로 조그만 당달을 깎아 만들어서 나무 토막으로 닭을 만들었으니 인형이죠. 장난감 인형이죠. 집게로 집어다가 그 녀석을 담벼락 회에다가 올려놓았어요. 그럼 장식품이 된 거잖아. 근데 이 닭이 꽃기호하고 때를 알린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죽은 닭도 아니고 산 닭 죽은 닭도 아니고 장난감 닭이잖아요. 어머님 얼굴이 비로소 지는 해와 같으리. 지는 해니까 어머님 늙으신다? 어머님 돌아가신다? 아, 어머님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지 않기를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서 자기의 소망, 어머님이 늙지 않기를 돌아가시지 않기를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자식의 효성스러운 마음을 표출했으니 정답은 2번.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대상에 대한 영원한 사랑, 여기서는 님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죠. 자, 이것도 기출문제 그대로 변형한 거예요. 밑줄 친 말이 문장에서 의미적으로 쓰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자, 퍼지다 당연히 맞죠. 백고동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맞죠. 어떤 물질, 현상 이런 것들이 넓은 범위에 쭝쭝쭝쭝 퍼져나갈 때 퍼지다 맞죠. 촛불이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그치 원래는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죠. 맞죠. 문맥상.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예상보다 빨리 이르게 이미 오래전에 이런 뜻이잖아요. 벌써 맞죠. 이거 이미 군무원 국어시험은 아닌데 타직렬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된 거거든요. 제가 그랬죠. 제 거 공기출 풀어보시라고. 현재 지금 국가직 지방직이 변형되기 이전에 기조전환하기 이전에 예전에 기출문제를 담아놓은 그런 기출문제집이 시중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풀어보시라고 했죠.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마주 오던 것들이 서로 부딪혔기 때문에 이거는 추돌이 아니라 충돌. 제가 해설지에다가 설명해 놨는데 마주 부딪히면 충돌. 추돌은 뒤 앞에 있는 거를 뒤에서 들이받았을 때 추돌. 우리가 추월한다라고 하잖아. 추격한다고도 하고. 추월, 추격 전부 다 뭐예요? 뒤에 있는 것하고 앞에 있는 것하고의 관계로서 마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충은 뭐예요? 충돌은 서로 마주 보고 부딪히는 것. 예, 19번 가도록 할게요. 19번. 한자 문제이지만 정확히는 한자 문제가 아니라 이 각각의 단어의 그런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도금 정도만 읽을 줄 알면 문맥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자, 먼저 봅시다. 얘는 중용, 무거운 중자 썼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혼용이죠. 혼용. 그 다음에 범용이죠. 여러 범위에 함께 쓰는 거. 범위랜다. 범용. 그 다음에는 마구 쓰는 거. 남용이죠. 한번 볼까요? 중요한 자리에 앉힌다. 중용. 맞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떤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혀서 그 사람을 쓸 때, 그럴 때 우리가 중용한다고 하잖아. 다른 말로는 요직을 차지하다 이런 말도 맞고요.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혼용이 아니라 혼용을 섞어 쓰는 거니까 얘는 뭐야? 남용이 맞죠. 남용. 들렸어요? 무차별적으로 쓰는 것도 남용이 맞죠. 남용이. 범용이 아니라. 그 다음에 허락 없이 쓰는 것은 도용. 도둑도자 써서. 들렸죠? 도금 정도만 읽으면 풀 수 있는 것이고요.
심청전 하나 넣어가지고 문제 2개 엮었습니다. 대저 사람이 세상에 남에 죽는 일을 피차 못할 바이나 15세 아가씨가 아비를 위하여 죽으러 가니 대충 내용 나왔습니까? 심청전이니까 제가 제목 박아줬지 않습니까? 심청전 어떻게 돼요? 15세 아가씨가 아비를 위해 죽으러 간다라고 했으니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당수에 이제 빠지러 가는 거죠. 공양미 300석 인당수. 어찌 가련치 하느리요. 이런 걸 갖다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심청이 선인을 따라가며 자기 집을 돌아가 보니 산천초목이다 슬퍼하는 듯하고 가난한 무치는 아무런 줄 모르고 앉아 계시니 간장에 녹는 듯 하더라. 이래서 보면 이 심청전이 비장미가 강해서 참 좋아해요. 심청이가 눈물을 씻고 붓을 들어 벽 위에 글을 써놓으니 이러하였을 때 비바람 거센 밤에 꽃잎은 떨어지고 홀로 남은 저새는 짝을 이뤄 누는구나. 그 시가 바로 이거죠. 비바람 거센 밤에 꽃잎은 떨어지고 이렇게 산문에 이렇게 시인 운문이 삽입되는 거예요. 옛날에 고전 소설들, 고전 문학들 보면 이런 것들을 흔히 취하죠. 산문 속에 운문을 삽입했을 때 비바람 거센 밤에 꽃잎은 떨어지고 홀로 남은 저새는 짝을 이뤄 우는구나. 가련한 이내 몸은 물결 따라가지만 빌어먹던 우리 부친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20번 문제. 산문으로 소설되던 사건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독자의 시선을 운문에 집중시키죠. 이렇게 산문 사이에 운문을 삽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는 뭐예요? 산문으로만 읽다가 운문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글의 단조로움이 좀 피해지고 재밌겠죠. 한마디로 영화 보는데 중간에 뮤지컬 시퀀스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물의 비극적 처지. 어이구 우리 우리 청이 죽잖아. 아버지는 어떻게? 부친에 대한 염려. 빌어먹던 우리 부친은 어찌하오리까? 운율감 있는 언어로 집약해서 표해주고요. 3번 작품 속의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독자의 정서적 공감을 극대화하는 것도 맞죠. 4번이 틀렸죠. 행복한 결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렵진 않게 냈어요. 글을 다 쓰고 나니 갑자기 오색구름이 사면에서 일어나며 향기로운 바람이 코를 찌르더라. 비현실적이죠. 갑자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이르러 뱃전에 21번 문제 관련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뚝 서서 하늘을 우러보며 기도하기를 비옵니다 비옵니다 하느님께 비옵니다. 소녀는 죽으나 우리 부친 눈을 떠서 광명을 보게 하시고 하고 치맛자락을 무릅쓰고 거꾸로 서서 깊은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얘는 비현실적인 건 아니죠. 그냥 사실적인 사건을 그냥 설명한 거죠. 그랬더니 물결이 순식간에 물결이 잔잔해지고 바닷속에서 일성호가가 들려오더라. 이럴 일이 없잖아요. 기역, 니은, 기역, 미안, 디귿, 비현실적이죠. 전기적이죠. 전기적. 용왕이 보낸 사자들이 꽃가마를 대령하여 심청이를 후건궁으로 아이고 용왕이 어떻게 나타나?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는 니은을 제외한 기역, 디귿, 니은은 모두 비현실적인 전기적인 요소입니다. 요것도 심청 제가 그랬지 그 춘향전으로 요걸 갖다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풀어서 출제가 한번 됐던 이야기예요. 21번 문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가면은 이런 것들 외워두셔야 돼요. 전. 생각이 안 나. 뭔가 멈출 때가 있어요. 전할 전자 전. 하지만 여기서 이 기가 이렇게 기할 기자, 기할 기자.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기록할 기자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전기적 이렇게 가면 비현실적, 비현실적. 기하다니까 비현실적. 하지만은 전기적하면 뭐야? 우리가 누구누구 위대하신 분의 전기문을 읽잖아. 그 사람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 전기적 이렇게 뜻이 한자에 따라서 단어가 다른 것이 되니까는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한자를 체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헷갈릴 거는 없습니다. 자, 반드시 출제되는 거 순서 배열하기. 그래서 여기는 제가 해설지에다가 논리적인 부분의 접근을 갖다가 다 순서 배열하기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해설지를 좀 읽어보시면 정말 좋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 순서 배열하기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 제가 강의 중에 했던 여러 가지 좀 노하우라기보다는 좀 대응 방식 이런 것들. 최근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순서 배열하기 문제가 꼭 출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은 이제 인터뷰를 해보고 조사를 좀 해보면은 순서 배열하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어려움을 모두 다 가지고 좀 있다. 특히나 시간상의 어려움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조심하셔라.
그러니 순서 배열하기 문제를 대하는 그런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 준비생들은 일단 시험지에 순서 배열하기가 문제가 이번에 수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는 것 하나. 두 번째, 배열하기 문제, 순서 배열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되었으면 어디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끝부분에 있는지, 완전 마지막에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풀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은 순서대로 그냥 풀 것인가, 마지막에 남겨놓고 풀 것인가. 그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면서 모의고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였죠. 얘도 조심해야 돼요. 논리적 순서 배열하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찾아보시고 파악하시고 먼저 얘는 순서 배열하기하고 상관없는 고정된 글이죠. 고정된 글이 있는지 없는지도 먼저 파악해보는 거 하나. 인류는 오랫동안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하고 진정한 자유를 선사할 것이라고 믿어왔다. 기술이 인간을 해방시킬 것이다. 뭐에서? 노동에서. 뭐 그 다음에 가야 돼요? 다로 가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낙관주의자는 어떻게 기술이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낙관주의자는 인공지능, 자동화, 노동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쟁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기대와 달리 기술은 오히려 인간을 새로운 형태의 구속으로 몰아넣고 스마트 보급의 기기로 인해서 언제나 맨날 일해야 돼. 퇴근하고도 일해야 돼. 휴일에도 일해야 돼. 아이고 슬프다. 결국 결론. 기술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회의 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나로 가야지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요것도 기출문제를 갖다가 변형한 거예요. 변형한 거. 풀어보시면 알아요. 2024년도 기출문제 변형했죠. 효과적인 의사소통 과정과 언어 예절에 대한 것이다.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대한 그런 예시가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여기 밑줄 제가 그어주면서 갈게요. 공손성의 원리. 우리 아까 보면은 관용의 경륜, 걔도 공손성의 원리 중에 하나로 가는 것이죠. 바쁘시겠지만 신뢰가 안 된다면 잠시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공손성의 원리에 맞는 것이죠. 심리적 거리 조절, 청자와의 친밀도, 격식의 필요성에 따라서 높임의 등급을 선택하는 거예요. 상대 높임법, 해라, 하게, 하오, 하십시오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비격식체인 해요를 선택하는 것이죠. 처음 만났는데 이번 프로젝트 싸가지가 없네. 공손성의 원리도 지키지 않았고 심리적 거리 조절도 지키지 않았죠. 2번이 답이죠. 앞존법,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 것, 앞존법을 지키는 것이고 객체 높임, 할머니가 여기서 목적어로서 객체 높임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데리고가 아니라 어떻게 모시고 객체 높임을 올바로 사용했습니다. 문제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된 것이니 기출문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렇게 뭔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묻는 것이 출제가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기출문제 공부 안 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공부하신 분들은 쉽고 안 한 사람들은 이런 것도 출제되나라고 해서 좀 낯설겠죠. 단순 추론이죠. 특히나 최근에 2024년 5년 비문학 기출문제 보면은 우리 군무원 기출문제 보시면은 언어학과 관련된 언어의 역사, 언어의 문법적 특징, 어법적 특징, 여기는 한국어의 높임법 말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비문학 지문으로 풀어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얘는 정답만 그냥 읽으면서 갈게요. 서구의 언어와 한국의 언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어만이 유일하게 큰일 나. 외국어도 높임말이 다 있고요. 다 있습니다. 한국어의 높임말 표현이 특히나 두드러진 것뿐인 것이지 외국어에는 높임말 표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이자 접속 표현 찾기죠. 응집성,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지시하는 표현, 접속하는 표현을 올바로 쓰는 것, 응집성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공무원 국어시험, 군무원 국어시험에서는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찾아가는 것도 추론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사용하는 언어는 조직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보통 부하 직원이 상사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상호 존중의 의미에서 당연히 존대법인 해요체 써줘야 되지. 김대리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김대리 이번에 어디 좀 출장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나 업무 보고나 회의 같은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해요체보다는 하십시오체를 써가지고 좀 공식적인 높임말을 쓰는 것이 좋죠. 그러나
한편 사적인 친분이 두텁거나 또 한 친분이 두텁거나 괜찮아요. 부하 직원이 매우 연배가 어린 경우에는 해체나 하계체를 섞어 쓰기도 한다. 하지만 지나친 반말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주의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므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면 높임법을 잘 선택해서 써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프리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 질문하거나 궁금한 거나 아니면 상담하는 것들은 학원 그리고 제 개인 블로그에 오시면은 얼마든지 질문을 받아드리고 상담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고요. 다음에 프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